그러면 이제 2부에서 정치 질문을 하셨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또 항공사고도 있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안정이 안 돼 있으며 우리 국가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정치 문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 국가가 안정이 되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을사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같은 혼란이 빨리 종식되고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좋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 여당 야당 그 입장을 고려해서 편파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 법문을 잘해줘도 이렇게 여당 이야기 또 야당 이야기 많이 하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강의를 몇 번 했더니 저는 완전 이렇게 그 좌파로 찍혀가지고 참 입장이 난감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며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극히 여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지 뭐 여당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또 야당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 우파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항상 저는 냉철한 잣대로 잘하는 쪽을 좋아하고 잘하는 모습을 제가 기뻐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동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말을 할 바에는 회초리를 드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당을 많이 지탄하고 제가 회초리 드는 식으로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법문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야당 편이라고 생각하고 좌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또 야당을 만약에 지탄하고 야단치고 비판한다면 저는 또 우파로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제가 미리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현 정권이 여당이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심하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처럼 또 문제를 일으켰다면 똑같이 비판적인 잣대로 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판적인 강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 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똑같이 저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냉철하게 강의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야당이라고 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우호적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이 잡든 따질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바라보는 마음이지 여야를 편드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꾸 색깔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해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다소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치는 여야 극도로 대립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여야로 대립을 하고 있고 청색, 홍색이 정말 편가르기로 양대립을 이루고 있고 양비론적으로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고 갈등이 아주 극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양분화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당 좋아하는 분은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누구가 싫어서 나는 여당을 그래도 편들 거야. 누구가 싫어서. 또 야당을 좋아하는 분은 이런 모순을 보고도 어떻게 냉철하게 비판하지 않고 옹호할 수 있을까? 막 한심하게 또 바라보고 그리고 여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니들 편은 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여당을 옹호할 거야. 이런 심리를 가진 분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대립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제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양력으로 1월, 2월, 3월 계속 대통령 탄핵 문제로 혼란을 겪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모든 탄핵 결정도 나며 1차적인 판가름이 납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이 현재 탄핵 문제라든가 여야 대치 문제가 1차 판가름이 난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마도 대선이 치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대선은 3월부터 준비가 되어서 4월, 5월 중에는 아마도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겠는가 물으면 그건 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답을 하면 또 누구 편들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건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인 중에서 인물다운 인물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감이 없는 게 안타깝다. 현재 후보 중에서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꽁 대신 닭 정도의 인물은 있습니다. 또 그중에 꽁 역할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황 역할을 할 사람은 없다. 우리 국민은 봉황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봉황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렵다. 다만 잘하면 꽁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닭이다. 그 정도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존의 인물 중에서 후보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정말 100% 점수를 줄 수도 없고 100% 마음에 드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현존에 나타난 분 중에서 정치력을 좀 가지고 있으며 정치를 좀 냉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는 그나마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데 바로 그분이 꽁정도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는 후보 중에서는 꽁 내지 닭 정도 수준의 후보들은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분복이라고 할 수 있고 구군이라고 할 수 있고 시절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 상황은 양력 5월, 6월까지 계속 이렇게 갈등을 거듭하다가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면서도 혼란과 갈등이 있다는 뜻이에요. 1, 2, 3월까지 탄핵 정국은 결론이 나고 그리고 3, 4, 5월까지 대선 정국이 이루어지고 6월까지 후폭풍, 후유증이 있고 그리고 7, 8, 9월 정도가 되면 정치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며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된다. 100% 되는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정리정돈이 하반기 가을에는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리정돈이 70%는 이루어진다. 근데 30%는 후폭풍, 후유증, 갈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로 이제 구군이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변화들은 일어납니다. 그건 2026년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여당, 야당 또 소수당들이 있는데 바로 대선 정국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또 소수당이 또 생깁니다. 새로운 소수당파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또 목소리를 내는 당파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분열, 국민 분열, 그 양비론적인 갈등, 또 이렇게 좌파 우파 갈등, 그리고 여야 갈등, 이런 갈등은 우리 정치나 국민들이 당분간 다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하반기로 되면서 갈등이 좀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갈등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 좌파 우파의 갈등, 민심의 분열 갈등, 정치 색깔론적인 갈등, 이것들이 앞으로도 몇 년 계속 간다. 다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 큰 틀의 선은 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큰 틀의 선. 우리 국민 여러분,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절대적으로 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참다운 대통령,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야지, 내가 여당을 좋아한다고 무조건 여당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야당을 좋아한다고 무조건 야당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건 옳지 않다. 만약에 여당에서라도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여당에서 나오는 게 맞고, 야당에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야당에서 나오는 게 맞지, 절대적으로 당파 심리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은 당파 심리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당파 심리로 뽑을 수도 있다. 그 말은 국회의원도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당파 심리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약간의 당파 심리로 뽑는다 해도 후유증이 작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당파 심리로 뽑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고 이 지금과 같은 탄핵이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대단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알아차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당파 심리로 선거하지 마라. 당파 심리로 뽑지 마라. 냉철하게 그 토론회도 보고 그 정치력도 보고 사고력도 보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 지혜도 보고 지식도 보고 그 모든 그 능력과 가치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지지를 해야지 단지 호불호의 개념 또 가정 리스크의 개념 그 뭐 여자를 만났다는 둥 뭐 부부 사이가 좋다는 둥 또 형제간의 사이가 좋다는 둥 나쁘다는 둥 이런 걸로 정치 색깔을 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로 인물을 결정해도 안 돼요. 대통령은. 여러분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정말 사이가 좋고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사이가 정말 좋은데 새님같이 밖에서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 사이도 별로야. 아이들한테 별로 존경은 못 받아. 그런데도 나아가서 사업을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어떤 가정의 화목, 형제 간의 화목, 또 뭐 이성 간의 화목 요런 걸로 그 사람 인물 전체를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누가 됐든 지금 현재 나타난 후보 누가 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현재 이 사람의 진정한 경영 능력이 있나 또 관상이 괜찮은가 그리고 관상이 이 리더력이 있나 그리고 이 사람 이목구비가 딱 봤을 때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제복이 있나 그리고 정치 지도자적인 그런 능력이 있나 분별력이 있나 침착성이 있나 지식이나 사고력이 좋은가 이런 전체적인 그 능력을 보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놈하고 거래를 했든 여자 문제로 바람을 폈든 형제간에 싸움질을 했든 또는 마누라랑 싸움질을 했든 이런 걸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건 여당 후보라도 마찬가지고 야당 후보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 후보 중에서 리스크가 많은 분을 혹시 편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좀 바란다면 현재 리스크가 많은 분은 좀 물러나고 좀 새롭고 깨끗한 분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리스크가 많은 분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또 상대파들, 예를 들어 상대파가 있을 거 아니야. 안 좋아하는 당파들은 또 그걸 물어뜯고 시시비비를 논하고 자격이 있냐 없냐 하면서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가 많은 후보 그리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으로 리스크가 많은 후보 그리고 비호감형 후보 이런 분들은 좀 깨끗하게 물러나고 정말 새로운 참신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분열이 그만큼 없어지고 양분화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당파적인 마음이 그만큼 없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나타나서 바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도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또한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인물은 그나마 똑똑한 인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호감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또 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령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분열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깨끗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제가 전자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그게 여든 야든 따질 거 없이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현재 정치력과 인물 됨됨과 관상과 그 사람 그 지식과 지도력 이런 걸 잘 살피고 대통령을 뽑아야지 사적인 가정 문제라든가 사적인 잣대, 사적인 과거 행적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평가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건 대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대의를 보지 못하고 작은 거에 집착하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벽하다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장단점의 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평가합니까? 과거에 여러분 남편이 절대 바람도 안 피고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신랑감으로서 사업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명예롭고 가정을 잘 이끌어 준다면 100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남편이 한 번도 5점이 없는데 소인배야. 그리고 돈도 못 벌어와. 찌질이야.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과거에 설령 나 모르게 바람을 폈어. 예를 드는 거예요. 나 모르게 바람을 폈어. 근데 능력자야. 사업도 잘해. 가정도 잘 이끌어.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해. 그리고 정말 대표로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그럼 여러분 봐줄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어떤 걸 택할래요? 찌질이를 택할래요? 과거에 한번 바람 피고 속 세겠어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을 택할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형제간에 화목하지가 못하고 갈등이 있어. 싸움질도 했어. 근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 싸움질은 했지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정 전체를 잘 살펴. 이 사람이 차라리 낫겠어요? 형제간에 화목은 한데 정말 찌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사회에 내보내서 사업을 하게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맡기는 게 낫냐 이 말이에요. 화목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절하고 그냥 가정만 알고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 에? 그런데 요 밖에 사업을 맡기면 운영을 잘 못해. 요 사람한테 맡길 거냐? 좀 가정적으로 부족하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형제간의 차이도 별로야. 그런데 전체적인 가정을 잘 이끌어가.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회의 대표로 내보내거나 회사 대표로 내보낼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과거의 행적에 붙들려서 경력에 붙들려서
인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치를 말해준 것이지 지금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 솔직한 욕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 생각은 저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다 정리가 되고 그런 리스크가 최대한 없는 분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심이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관계없다. 누가 됐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민심 화합을 이루는데 우리 민심을 하나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혼탁한 후보들 중에서 뽑는다면 그 혼탁한 인물 중에서 뽑는다면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마라. 대의를 보고 뽑아야지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현재 꼴 또 난다. 응? 사소한 행적, 사소한 과거, 사소한 문제를 보고 흠집내기 식으로 인물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대통령 꼴이 또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말씀드리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을사년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로 가면서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는 역시 이 혼란 속에서 경제가 좋아지기가 어렵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리정돈이 되면서 조금씩 꿈틀거리게 되고 조금은 나아집니다. 조금은 나아지는데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면 조금 오르게 되고 나아집니다. 나아지지만 막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 가을쯤에 나아지다가 또 겨울쯤에는 또 하락세로 갑니다.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다시 또 좋은 변화가 옵니다. 근데 2026년도는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대선 전국까지 어렵고 이 대선 전국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 가을에는 좀 좋아지다가 또 겨울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이 주식의 흐름을 거의 근사치하게 따라간다. 그래서 2025년도에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옵니다.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오니까 그때 좀 사고 싶은 사람은 사두면 내년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하라는 뜻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 원망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지금 이제 사회는 변혁기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오고 또 각 분야에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머리 내미는 사람도 많고 이 사회적으로는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정치는 하반기에 정리정돈이 70% 된다 하지만 그래도 각 분야적으로 너 잘난 사람 나 잘난 사람 이 나름대로 이 이빠른 소리 하는 인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나 잘났다고 얼굴 내미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은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서 한 70%는 정리정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서 문화의 어떤 세력은 좀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대단히 성장을 했잖아요. 대단히 성장했는데 이 정치 혼란 속에서 이 문화들이 좀 많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많이 약해지는데 가을, 겨울, 하반기로 가면서는 다시 좀 살아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류 문화가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다가 다시 하반기로 가면서는 또 이 한류 문화가 좀 살아난다. 제 말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 침체 현상이 있다가 다시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 한류 문화도 조금씩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2부를 마치겠습니다.